그래서 디스커션입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듣고 제가 드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챕터 1의 복소수 파트를 제외하고서 사실은 1.21과 1.67번을 주로 다뤘었는데, 그 1.6번은 이제 확실히 아무것도 안 보고, 어,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1.6번과 1.7번도 아무것도 안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좀 그 하도 많이 적다 보니까 조금 뭔가 외워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일단 지금 상태로서는 만약에 이거를 설명하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마음이 편한 상태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네, 일단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조금 자신감이 생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또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번 주 목요일 디스커션에서 이제 추가로 얘기 나눴던 게 지수 법칙에서 B의 X승의 Y승이 B의 X, Y승이랑 같은 거를 이제 증명해보자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거를 좀 프리멈을 활용해서 증명하려는 시도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그 문제 어, 해결 과정 자체가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루딘 2단원에서는 이제 카운터블이나 오픈 클로스드 이런 개념을 처음 봐서 처음에 이 개념을 볼 때는 좀 잘 와닿지도 않고 잘 그려지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문제를 좀 박치기 해보기도 하고 계속 개념을 다시 보니까 조금씩은 아직은 익숙해져 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있나요? 문제를 보고 적지 않고 그 문제의 풀이를 떠올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해봤는데 그 처음에 문제를 보고 떠올릴 때 어떤 부분이 막히고 또 나중에 그거를 또 어떤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반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떠올리려고 연습하면서 또 막히는 부분을 또 다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머리에 조금 남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예스노 1번 질문 예스노 질문입니다. 지수법칙 증명할 줄 아시겠어요? 1번 질문이고요. 2번 질문. 공리만 가지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제 어떤 결의 질문인지 이해 가셨죠? 굉장히 사실 두 번째 질문은 섬세한 결의 질문입니다. 이해가죠? 1번이 일단 지속적 증명할 줄 아느냐. 이거는 어떤 게 됐든 제가 논증할 줄 아느냐에 대한 질문이고, 이번 질문은 만약에 그걸 이제 보이면 이제 1단원에 의거해서 실제로 이제 2.1만 써가지고 알키미나 프로퍼티나 그런 실수 공리만 써서 증명할 수 있겠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정서에 대한 건데 연락 더럽죠. 동의하시죠?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일단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천연대수 얘기를 조금만 해보려고 하는데, 자, 약간 꼰대적 정서를 좀 가져봅시다. 이 시점에서. 꼰대적 정서라고 하는 거는 내가 경험해봤다 이거예요. 자, 이거 경험 안 하고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수법칙 증명 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드릴링을 안 해보고 이걸 배울 수 있을 거라고 혹시 믿으십니까? 안 될 거라고 확신이 드시죠? 혹시 드시나요? 약간 꼰대적 정서에서 이거 중고등학교 때 지수법칙 아는 거니까 나 이거 할 줄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혹시 공감하시죠? 안 쉬워요, 그렇게. 자, 이 훈련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1.6과 1.7을 포함해서 지수법칙에 대해서 증명한 것들은 끝이 아닌데, 제가 이제 그 다음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제가 믿는 거예요. 이제 정의 쓰시 합시다.
지수 법칙 이제 수프리멈만 가지고 할 줄 아시죠? 이제 수프리멈 쓰지 맙시다. 그리고 증명합시다. 그 다음 테스트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수학적 논증을 할 때. 첫 번째로는 뭐부터 공부해야 되냐면 바이 데피니션에 의해서 논하는 법들을 애를 써야겠죠. 이 점이 동의가 되시죠? 꼭 이거는 수배에 한정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의미에서. 일단 정의가 있고 그 정의가 얼마나 와닿는지랑 별개로 정의에 의해서 논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결들은 당연히 그렇게 깔끔하진 않겠죠. 근데 일단은 그게 어떤 걸 공부하든지 간에 시작점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보통 이거를 어떤 식으로도 비유를 많이 하냐면 블록 맞추기 게임이라고 비유를 많이 해요. 그 블럭에 의해서 맞춰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안 해보고는 배울 길이 없습니다. 누가 해주는 쌈박한 말을 들어서 배울 수 있는 게 그 약간 이제 꼰대 특정서로 이제 수긍이 가시죠. 그냥 이제 나중에 혹시나 후배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게 되면 아 나 이거 해석학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그냥 아마도 어떻게 얘기하시게 될 거냐면 말하는 거 듣다 보면 이제 아 혓바닥이 이렇게 길어 닥치고 일단 이거 해봐. 그냥 요 결이 됩니다. 동의가 혹시 되시나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 어떤 지저분한 것들을 좀 없애고 싶어요. 그러기 위한 어떤 도구들이겠죠. 정서가 도움이 되나요? 예를 들어 저희가 무인도에 떨어지면 어떤 불 붙이는 거 하나도 힘들지만 저희가 이 어떤 현대 문명이 이 길을 맛보는 입장에서는 그 온갖 도구들 당연히 쓰고 싶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 수순은 그렇게 되는 거지만 이제 그러니까 까먹어도 되는 정도로 좀 수긍이 가시죠. 이제 정의를 가지고 하는 법을 나중에 까먹어도 이제 어떤 정서가 되면 이제 한 1년 후나 아니 2년 후나 혹은 어떤 분들 여기서 10년 후에 어떤 분들이랑 잔색 대화하다가 나 지도책 증명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면 할 수 있나 다시 하면 이제 맨 처음에 이걸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그 느낌은 아니실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나? 하는데 영 자신감이 전혀 없는 그런 마인드셋은 아닐 거라는 거. 뭐 조금 막힐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마인드셋 비슷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도구들을 개발을 할 때 이 어떤 지저분한 것들을 버리기 위한 도구들을 개발할 때 이렇게 훈련하시는 게 맞습니다. 루딘 책의 어떤 가이던스를 따르면 1단원을 왜 그렇게 배치했는지는 그 안배는 100만 번 동의하시죠? 공유만 가지고 하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배치해 놓은 게 토폴로지. 이 단원이. 이 단원이 내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토폴로지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토폴로지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를 위한 어떤 수학이냐면 함수의 극한을 위한, 죄송해요. 수열의 극한을 위한. 수열의 극한을 논하기 위한 수학이 토폴로지예요. 즉 AN이 리밋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알파로 간다라는 말을 AN이 어느 공간에 놓여 있어야 되는지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톱스트라는 개념이 필요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 딴지를 걸 생각이 없는 거는 뭐 어떤 수열의 극한의 정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고 이미 아신다고 전제하는 가운데 대화하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데 왜냐면 지금 지수학적 증명할 줄 안다는 게 이제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건 이제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대수에서도 이미 어떤 영상에서 강의에서 만들어 놨지만 좀 다르게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다 본 적이 있는 얘기들이요.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자, 다시 이제 어떤 수의 정의를 생각을 다시 합시다. 좀 느끼게끔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수의 정의에 따르면 A는 bounded of non-empty set 어떤 subset in R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A라는 집합이. 괜찮죠? 그래서 이제 수의 긍례를 따라서 수 A가 실수라고 합시다. 뭐 인표형으로 바꿔도 되지만 뭐 그건 어차피 그냥 같은 거 그냥 있는 얘기니까 그냥 수를 기준으로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수의 여러 가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있어요. 수의 여러 가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해석학의 어떤 논점을 따라서 기본적으로 해석학은 부등식을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 그래서 이걸 부등식으로 바꾸는 어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게 파지티브 엡실론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논증을 만들어 나가냐면 임의의 파지티브 엡실론을 고정을 할 때 그러면 수 오브 A를 알파라고 부릅시다. 수 오브 A를 알파라고 부르면 지금 A라는 집합도 이제 픽스를 해놓고 수 오브 A가 이제 알파라는 실수가 되는 전제까지 세트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의의 입실론을 양수 입실론을 고정을 하면 그러면 알파 빼기 입실론은 어퍼 바운드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알파가 리스트 어퍼 바운드라는 사실로 인하여 그러니까 뭐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냐면 A의 원소가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하여 그래서 이 원소가
알파 빼기 입실론보다는 커야만 되고 어퍼 바운드의 미게이션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원소는 여전히 A의 원소이기 때문에 알파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제가 하는 말 단한 말로 인지하시죠? 단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이냐면 수의 캐릭터라이제이션. 동의하시나요? 자, 이제 여기서 그 말을 좀 더 바꿉니다. 여기서 말을 바꿔서 이 지금 말한 논지는 임의의 파지티브 엡션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엡실론의 선택지는 파지티브 리얼 넘버이기만 하면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선택지로서 카운터블하게 선택지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n분의 1이에요. n분의 1 꼭 골라야 되는 당위라기보다는 지금 원래 엡실론의 선택지는 실수만큼의 초이스가 있기 때문에 언카운터블한 초이스가 있는데 이거를 카운터블로 떨어뜨리면 뭐 논리상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일면 어떻게 보이냐면 정보를 줄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엡실론의 선택지를 n분의 1로 바꾸면 n분의 1로 바꿔주기는 여전히 그거에 대응되어지는 숫자가 아니 죄송해요 숫자라고 해도 맞죠 실수의 부분집법을 좀 얘기하고 있으니까 원소가 A에서 존재해서 알파 빼기 n분의 1에서 알파 사이에 있는 알파 빼기 n분의 1보다는 스트릭트 이니퀄리티가 돼야 되고 알파보다는 작거나 같은 원소가 반드시 n에 디펜드하는 게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뭐를 만들어낸 거냐면 시퀀스를 만듭니다. 어디로 수렴하는? 알파로 수렴하는. 동의가 되나요? 즉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에 그 비약이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숲을 다루는 거를 지금 뭘로 임플리케이션으로 가지고 갔냐면 숲으로 컨버지하는 시퀀스로서 임플리케이션을 가져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불만족스러운 정서는 어떤 거냐면 엡실론의 선택지를 n분의 1로 줄인 부분이 수백 캐릭터라이제이션은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카운터블 초이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마치 그게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거는 참은 아니에요. 좀만 생각해보고. 왜냐하면 n분의 1이라는 것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카운터블한 선택지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카운터블 선택지의 모든 초이스를 생각하면 여전히 언카운터블 초이스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보량을 어떤 이제 줄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는 나이브하게는 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퀀스에 대해서만 논하면 여전히 엡실론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는 거를 뭐가 보장을 해주죠? 이거 다 기대수 다 해놓은 얘기입니다.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가 그거를 보장을 해줍니다. 즉 사실은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파지티브 엡실론이 있으면 그거보다 작은 n분의 1이 적어도 존재한다는 것만 보장을 할 수가 있으면 시퀀스에 대해서만 논할 수 있으면 엡실론에 이미 파지티브 엡실론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는 거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이 아규먼트가 왜 중요한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수에 대한 아규먼트를 뭐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냐면 시퀀스의 컨버전스에 대한 얘기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뭘 요구해야 되는 거냐면 지수업체 이제 숲 가지고 하는 법 아시겠죠? 그러면 숲을 안 쓰고 하라고 하면 뭘로 한 가지는 선택지가 바뀌게 됩니까? 시퀀스의 컨버전스로 얘기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어떤 하셨던 증명을 등가에서 이 숲으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바꾸면 다 되기는 할 거예요. 되기는 어떤 논리상은 다 말이 되죠. 논리상은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말이 되지만 이제 그렇게 꾸며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태스크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챕터 2의 가이던스를 따라서 그러니까 왜 혹시 이제 토폴로지 얘기하는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3단원 얘기해서 왜 시퀀스를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문이 가시죠? 그래서 지금 이걸 뭘로 바꾸기를 원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수배 정의를 가지고 할 줄 아는 가운데 그럼 다른 문제들도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시퀀스를 가지고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그 양방향이죠. 시퀀스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정의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뜻이. 정의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시퀀스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뜻이. 혹시 이 점이 동의가 되나요? 자, 그 기대수에서도 해놓은 엑서사이즈인데 그 약간 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디테일한 논증을 요구하지만 결에 대해서 감상하는 거를 어떤 상정하는 가운데 들어가는 것인데 그 수열의 극한의 정의를 안다고 칩시다. 그래서 AN이라는 그냥 리얼이라고 칠게요. 그 어떤 실수 집합에서 알파로 컨버지 한다라는 거는 정의는 이미 엡실론 잡으면 어떤 인덱스가 자연수가 존재해서 그거 이상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그 알파 입실론으로 AN들을 어떤 인덱스 이상으로 쏙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가 데피니션 그 자체는요. 자, 이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이 정의가 중요한 물론 당연히 맥락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지금 저희가 수프리멈이랑 관계를 짓는 센스에서는
이게 숲을 다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첫 번째로. 그리고 숲에 대한 정보량들을 읽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단순히 이 정의가 보통 이런 거 공부 시작하면 어떤 야, 이 엄밀한 거 왜 이렇게 골 아프냐 이런 정서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공이 숫다는 게 얼마나 골치 아픈지를 이제 공감하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할 줄 아는 사실과 별개로. 그래서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어떤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서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열의 극한은 우리가 잘 아는 논제예요. 직관적으로도. 그걸로 논제를 바꿀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어지죠. 자, 그리고 실제로 실수집합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실수집합은 한마디로 말해서 유리수열의 극한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있어 보이게 말하는 거지만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릿수가 무한대까지 계속 갈 수 있는 게 모든 실수의 선택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릿수들을 다 픽스하고 보면 당연히 다 유리수란 말입니다.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픽스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유리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말장난입니다. 0.99999가 1인 이유에 대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에 지나지 않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수열의 극한은 중요해요. 직관적으로 보일 때 훨씬 더 나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직관적으로 빼놓자면.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 건데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네, 일단은 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뭐를 이제 증명할 줄 알아야 되냐면 그 수열 말고 이제 함수라고 합시다. 함수라고 합시다.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서 조금 적용하는 정서는 안 적고 이것도 머리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게 되면 좀 얘 좀 대충 알겠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한 것 같아요. 함수의 극한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일단 근데 함수의 극한을 일단 예시로 얘기를 할게요. 함수의 극한을 수열의 극한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F라는 함수가 어떤 이제 실수의 어떤 이제 오픈 서브셋에서 리얼 밸류로 가는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할 때 거기서 어떤 예를 들어서 P라는 포인트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수열의 극한이 아니라 함수의 극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입실론 델타로 정의가 돼요. 기본적으로 입실론 델타로 정의가 되면 이거를 수열의 극한으로 논리를 바꿀 수 있겠어요? 1번 질문. 그리고 2번 질문은 수열의 극한으로 논리를 바꾼 거가 사실은 반대를 임플라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르키메아 프로까지 한 논리랑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한 논지가 되어지냐? 수열의 극한의 논지를 모든 것들이 다 왔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숲으로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해석학개론 레벨에서 즉 실수 집합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전부 다 뭘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열의 극한의 논리로 전부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는 어떤 쌈박한 슬로건을 이해해야 되는 그 정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연습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말한 함수의 극한을 수열의 극한의 논리로서 그때 if and only if로 바꿀 수 있겠냐.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함수의 극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석학개론의 모든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every라고 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보실 수 있는 근거는 수열의 극한에 대한 논점과 수배에 대한 논점이 같은 논점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쪽이 더 직관적으로 명확하고 쉬우냐라고 하면 자명하죠. 즉 이게 안 보이면 사실은 이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것들이 굉장히 해석학할 때 많이 쓰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극한을 취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미분이 F 프라임 단순히 F 프라임이 당연히 함수의 극한이죠. 당연히.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엡실론을 n분의 1의 논지로 바꾼 것처럼 h도 0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h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n분의 1로 교체하는 게 가능하죠. 그러면 원래 이제 분자는 f of x 플러스 h인데 f of x 플러스 n분의 1로 바꿔주게 되면 즉 이거가 뭘로 바뀌게 되는가 하면 시퀀스 오브 펑션의 리밋으로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단편적인 예를 들고 있는 건데 해석학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논지들을 어떻게 시퀀스의 리밋으로서 바꾸는지에 대한 것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일단 이제 그 다음에 어떤 훈련들. 그래서 2, 3단원을 이제 푸시면서 음미해 보셔야 되는 거는 요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언제 해석개론에 그냥 어떤 건 던져도 내가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냥 나이브한 그냥 이제 무턱대는 자신감이 생기냐면 이거 수열의 극한을 어떻게 논리 바꾸는지 알겠다라는 게 내 방식대로 만져지면 그게 돼요. 그럼 이거 알겠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해가지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어도 애를 써보셔야 됩니다. 즉
1.6과 1.7을 뭘 가지고 하지 말아라? 정의를 가지고 하지 말아라. 정서가 이해가 되셨나요? 네, 혹시 그 여기까지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돼요. 왜 근데 정의부터 시키는지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야지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방금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다 너무 공감이 잘 되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느껴지는 거는 이제 제가 그 이 정의에 기반해서 서술하는 거 이전에 그 수열로 증명하는 게 얼마나 그 강력한지에 대해서 이미 그, 그 어떤 선입견을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해 주시는 그 챕터 2, 챕터 3에 대해서 그 약간 조금 좀 급한 마음으로 빨리 풀어보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시기보다는 수학을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이게 이 급한 마음이라는 거는 여러 결이 있죠. 여러 결이 있는데, 어,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할 때 그 스테이지에 맞는 자극과 피드백이 중요해요. 기본적인 어떤 정서는요. 그래서 6.7과 1.6과 1.7을 드릴링 했다는 게 어느 정서인지는 이해하죠. 그거에 맞는 그 지금 공리에 대한 연습을 하도록 하는 자극을 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결에서 생각을 해보실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낫냐면 저희가 지금 해석학개론을 왜 훈련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실수 집합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서는 아니에요. 혹시 이 지점은 동의하시죠? 모든 걸 다 물론 실수로 환원할 수 있다는 거는 뭐 일면 그럴듯하겠지만 사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훈련을 하고 있는 거는 이 어떤 단순한 어떤 집합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저희가 수학을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해석학 자체를 배우겠다 물론 맞지만 해석학을 토대로 해서 이것도 하나의 수학을 배우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 훈련들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동의가 되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학을 대할 때 이따가도 이제 대석 시간 그런 얘기도 좀 하겠지만 수학은 기본적으로 구체화에서 추상화로 가는 라인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떤 것들을 다 일절 배제하고 있는 거냐면 추상화에 대한 얘기들을 일절 다 배제하고 얘기하거든요. 수프리머만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수만 생각한다는 거는 지금 뭐를 전제하는 거냐면 실수해서만 되는 얘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실수파 포기하는 순간 그래서 제가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 훈련이 지금 드릴링에서 이 스테이지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괜히 오히려 생각을 꼬우는 방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컴플렉스 넘버 필드가 오더드 셋이 아니라는 거 보여라. 물론 뭐 중요한 어떤 거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연습의 포인트는 어떻게 해야 숲을 내 방식대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지의 드릴링의 포인트에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또 그 다음 훈련들이 쭉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나중에 이제 그 가르치시는 입장이 되신다고 상정을 하실 때 TA가 됐든 아니면 그 인스트럭터가 되신다고 상정을 할 때 나라면 어떤 식으로 코멘트를 해줄까요?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제가 지금 적어도 어떤 주는 어떤 방식은 공리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키고 있는 게 그러면 그게 훈련이 되면 나라면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거가 물론 이제 지금 겪으시면서 배우시는 과정이지만 그 다음에 어떤 건지는 제가 이미 사실 답은 다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루딘 책의 안배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자, 근데 거기서 지금 구체화에서 추상화라는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루딘이 좀 욕심을 좀 부려놓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2단원, 3단원 읽어보면 물론 실수집합이 메인이긴 하지만 사실 R1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어떤 책의 어떤 안배들 즉 사실 이제 추상화도 동시에 사실은 이제 염두에 놓고서 작업 물론 대부분 RK 서브셋이에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지금 구체화에 대한 드릴링과 또 이제 추상화에 대한 드릴링을 구분해가지고 하는 생각의 방식을 배우지 못하면 꼬이게 되는 거예요. 읽을 때. 발이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책을 읽어야 되냐면 일단은 다 필요 없고 R1에 대해서 논지를 적용해요. 이게 구체화에 대한 드릴링이에요. 실수집합에 대한 공리와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의미의 드릴링이에요. 이거 이해가 갔죠? 그것도 지금 배울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어떤 질문을 그 다음에 할 줄 알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된다고 하면 다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의미에서.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이 되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어떤 수학을 배우는 방식이죠. 근데 그 사이드 말고 그래서 그것들을 알겠다고 치자고.
그래서 R1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욕망은 어떻게 되냐면 그 R1 예를 들어서 RK로 바꿀 수도 있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것들이 킵되어지는 방식들이냐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말이 이해가 가나요? 그냥 단순히 정의가 이거고 그냥 이제 그거에 대한 프로포지션이 이거고 이 결이 아니라 실수해서 내가 지금 보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상화하는지에 대한 결에서 그거를 봐야 이게 따로 노는 얘기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나요? 그렇게 봐야 예를 들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 대한 일반적인 명제라고 보더라도 내가 여전히 친숙하게 아는 R1에 대한 얘기로서 볼 수가 있게 되고 R1에 대한 얘기로서 보는 것들이 필요하면 이것들을 굉장히 추상화하는 결에서도 보는 것들이 동시에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에서 연습해야 되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결들은 구체화에서 추상화로 가는 그 결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는 그 구체화에서 추상화라고 하는 거에서 저희가 필요 조건으로 동의하는 거는 뭐까지냐면 구체화에 해당하는 예시와 그 구체화에서 허용되어지는 프로퍼티라고 하면 그 어떤 것도 추상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일단은 어떤 것들을 정의를 할 때 그 정의에 해당하는 일단 그 정의가 어떤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어야 하는데 동의하되죠? 수학을 얘기하는 거니까. 추상화라고 얘기하면 또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액션을 얘기를 하든 어떤 이제 컨티뉴어스 펑션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 예를 들어서 이미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컨티뉴어스 펑션 사실은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픈셋의 인버스는 이제 오픈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해석학개론 책 보면 그렇게 안 적혀 있단 말이에요. 입술은 대로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체화에서 추상화로 가야지는 어떤 맥락의 얘기잖아요. 동의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추상화에서 정의를 할 때는 당연히 필요 조건에서는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어야 돼요.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맨 처음 정의를 만들 때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사실 부족하고 필요 조건으로 뭐가 확보가 되어야 되냐면 예시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추상화가 담고 있는 예시가 있어야지만 유의미한 얘기예요. 수학에서는 가끔 backwardsly true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공집합에서 논하는 얘기라고 하면 그냥 쓸데없이 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의가 되면 그 정의를 담보하는 예시가 구체적으로 하나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필요 조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해석학개론을 따라서 논증하는 라인에서는 당연히 예시는 기본적으로 실수와 실수의 분집합들이 예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1차적으로 봐야 되는 예시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 그 1, 2번이 제가 지금 말한 게 충족이 되어지면 수학적인 대상으로서는 말이 돼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고 예시가 확보가 되는 시점에서. 근데 저희가 이것들을 공부한 이유는 사실은 예시가 무한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학적 bin화법을 따라서 생각하는 라인에서는 그 수학적 bin화법이 연락 치사하게 두 개 되면 무한계 된다고 퉁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확인은 두 개밖에 안 하는데. 두 개가 되면 무한계가 될 거야. 이 정서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상화를 얘기하면 적어도 되는 예시를 하나는 확보해야 되고 제가 지금 한 얘기에서 근데 사실은 두 개 정도 확보하기를 보통은 원해요. 두 개가 확보가 되면 뭐에 대한 믿음을 강요할 수 있냐면 사실은 무한계일 거야. 즉 어떤 이 예시가 일반적으로 클래스를 이룰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나요? 집합과 비교해서 클래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모으게 되면 예를 들어 컬렉션 오브 셋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시를 두 개를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내가 지금 보는 것들이 굉장히 어떤 일반적인 얘기의 어떤 단편적인 것으로서 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지금 해석학개론은 지금 어떤 센스에서 드릴링하고 있는 거냐면 일단 실수 집합을 가지고 드릴링하는 것 자체를 요령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결을 가지고 추상화를 하는지의 라인에서부터 그래서 이게 수학의 어떤 논증을 배우는 거에서 기본적인 어떤 뿌리가 되어지는 라인일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가 동의가 되나요? 미분에 대한 얘기, 적분에 대한 얘기, 수열의 극한에 대한 얘기, 뭐 다 기본적으로 그 라인에서 보면 뭐 그게 어떤 위상수학이 됐든 대수학이 됐든 다 그 라인에서 나오는 얘기일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 다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어떤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얘기들은 그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다 어떻게 보면 제 어떤 책에 적혀져 있는 말을 제가 주워거리는 게 아니라 저도 이런 훈련들을 할 때 어떤 잡히게 된 저만의 어떤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하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냐면 본인들의 것으로서 하시는 본인들의 슬로건과 본인들의 방식들이 나오는 게 맞고요. 하지만 거기서 필요 조건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문제가 풀려야 돼요. 그것들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달아도 되고 저렇게 달아도 돼요.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는 제가 지금 한 어떤 드린 어떤 해석들을 포함해서 다 버리게 되실 거예요.
그냥 내 방식들이 생기게 되고 내 관점들이 생기게 되면서 예를 들어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본다의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졸업하는 정서가 자연스러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서는 기본적으로 필요 조건은 뭐예요? 문제가 풀려야 돼. 이게 1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내 방식을 남한테 강요할 수 없어요. 이게 수학의 어떤 매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는 한 구체화에서 추상화에 대한 필요 조건들만 동의가 되는 한 이 추상화의 방식들은 무한가지가 있고 여기서 관찰 중에서 떼어낼 수 있는 관점도 무한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구체화로부터 이거를 봤다라고 하는 정서를 꼰대적으로 강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학은 기본적으로 다양해져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그 모든 그 보통 이제 어떤 학부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으로 수학의 분야가 뭐가 있느냐라고 보통 묻지만 사실은 수학의 분야는 수학자들 수만큼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수학자도 그 수학을 하면서 내가 뭐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 어떤 구체화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방식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본인한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보는 것이지. 그리고 굳이 이제 말한다면 어떤 이미 알려져 있던 기존의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짜맞추는 어떤 이런 대충 분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그 분야 안에 들어가면 다 각각이 다 다른 거더라고요. 음악도 마찬가지일 거고 예술도 마찬가지일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인 어떤 언어 체계는 결과적으로 이 해석 개론에 대한 것들, 예를 들어 지금 수열의 극한에 대한 것들을 다루면서 토폴로지가 나오고요. 당연히 어떤 연산에 대한 것들을 다뤄야 되니까 대수학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얘기들이 될 거라는 거죠.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서 훈련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욕심을 내셔야 되는 어떤 자극은 어떤 거냐면 이 문제가 풀리는 어떤 퀄리티가 남들보다 낮으면 안 돼요.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라 이 말이 아니라 내 현재 시점에서 그 어떤 자극과 반응의 어떤 관점을 볼 때 그런 문제를 봐요. 그러면 시퀀스의 컨버전스로 이건 한 가지 단편적인 예시일 뿐이에요. 시퀀스의 컨버전스를 가지고 문제를 실제로 바꿔서 봐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들을 실제로 풀어내는 그런 류의 어떤 경험치들이 많이 쌓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이 돼야 되냐면 이제 그 어떤 공감하시기 시작할 텐데 연습 문제들을 정말로 코로올리로서 내가 보이는 선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수법칙만 해도 이게 어떤 훈련이 되면 얼마나 많을까? 이거 나 정의를 가지고 할 줄 알겠고 시퀀스 컨버전스 가지고 할 줄 알겠고 또 그 외에도 다른 도구들이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훈련이 되는 가운데 보면 그냥 훤히 그 의도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들은 머리로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겪으면서 내 방식들이 잡히는 게 다릅니다. 동의가 됐나요? 그래서 대신에 남이 누군가가 어떤 해주는 말로 어떤 책의 어떤 논지로 쌈박한 말로 대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른 얘기하기 전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없는 데 있으면 듣고요.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 처음 보는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문제의 풀이를 보고 스스로 납득할 만큼 그거를 분쇄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아니면, 자, 질문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잘 헷갈리는 부분이, 그, 아예 풀이를 모르는 문제를 자기 스스로 접근을 해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풀이를 모르더라도 그냥 그 솔루션을 어떻게 찾아서 그 솔루션을 분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이건지 조금 헷갈려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비유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보는 방식이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무협의 강우인들이라고 칩시다. 여기 계신 각자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검을 수련한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검법도 있겠고 도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 기본적인 어떤 묘리들이 어떤 해야 되는 어떤 훈련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면 뭐 리니지나 어떤 바람의 나라 같은 게임이라고 하면 허수아비를 칠 때도 있고 레벨이 이제 낮을 때는 어떤 다람쥐 같은 걸 잡아야 될 때가 있고 이럴 때는 거의 확실하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대충 그 안에서 되지만 어쩔 때는 이제 던전에 들어가면 용 같은 거 잡아야 되는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내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그것들 어떤 이제 푸느냐에 따라 가지고 풀리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안 풀리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시험의 성격으로 나오는 것들은 여기서 제가 필요 조건이라고 말하신 거냐면 시험은 시간대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 의도나 하는 방법들이 몇 단계를 꼬은 게 불가능해. 몇 단계 꼬면 풀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 의도들을 환하게 읽을 수 있게 연습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말한다면 일단은 던전에 들어가서 드래곤을 잡으려면 그것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나중에 그것들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던전에서 이제 그 용이랑 싸우다 보면 나중에 허수아비 잡는 거가 좀 지겹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험치도 안 오르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결과적으로는 내가 한 번도 안 푼 문제들을 풀 줄 알게 된다라는 그 결 자체가 어떤 거에 가까우면 예를 들어서 바둑과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약간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몇 번 놔보면 상대방 수준이 훤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나보다 훨씬 더 고수를 만나거나 하면 안 보일 때가 그건 당연히 내가 어떤 문제들과 어떤 대사 상대방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그것들은 내가 정할 문제예요. 정할 문제라는 거는 내가 어느 레벨까지 올라가기로 합니다. 의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 18급에서 한 뭐 10급, 한 5급, 3급까지 올라가는 정도로 나는 족하다. 그러면 그런 거고. 근데 나는 이제 어떤 그 단수까지 올라가고 싶고 더 나아가서 프로까지 가보고 싶다. 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 프로가 되는 훈련들은 당연히 모든 힘에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훈련을 한 사람 한 명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 5급이 한 30명 떼꾼으로 덤벼도 못 이겨요. 왜냐하면 훈련이 다르거든요. 혹시 말이 전달이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이 해석학개론을 토대로 사실 저희가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 어느 방향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시험 대비를 위한 어떤 문제. 근데 그 목적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시험이라는 게 풀리는 성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면 충분하냐면 출제자보다만 의도를 더 읽어내면 끝나요. 근데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문제들은 수학에서 수학자들이 좋아하는 문제들은 처음 보는 문제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문제가 솔루션이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있더라도 그걸 찾아낼 수 있는지도 몰라요. 대부분 그 상황에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학과 대학원에 가게 되면 그 석사는 좀 다른 얘기인 거고 보통 이제 중회계당 코스하고 있으니까 박사 과정에서는 사실은 시험을 내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한 시간이나 하루 안에 풀리는 문제가 거의 없거든요. 진짜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보통 그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학점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도 제 학점을 몰라요. 아마 대부분 A겠죠. 근데 아마 준 선생님들도 관심이 없었을 거고. 저도 사실은 관심이 없고요. 왜냐하면 그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는 게 없기 때문에. 혹시 말이 이해가 되나요? 보통 이제 어떤 학부 때는 학점이 좋고 하면 예를 들어 A뿔 받고 하면 공부를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이 대학원 레벨에서는 A뿔을 받아도 소위 말해서 취업하는데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게 아무것도 필터링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게 어떤 증거가 되냐면 던전에 들어가서 드래곤을 얼마나 잡아먹냐. 그리고 몇 마리도 문제지만 어떤 드래곤을 잡느냐에 따라서 한 마리만 잡아도 그 모든 게 다 그냥 인정이 되는 그런 맥락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권법으로 비유를 하면 일단은 베고 찌르고 어떤 이런 기본적인 동작들에 대해서 나의 어떤 철학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것들부터 하는 것들이 모든 의미에서 베이직일 거고 맞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점에서는 그것들이 전 약간 그렇게도 이 정도까지 비유를 하고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면 그렇게도 비유를 해야 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대조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정서를 계속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거냐면, 제가 루딘 책을 보라고 하는 거는 루딘 책이 좋은 책이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루딘 책이 좋은 책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어떤 책들을 보든지 간에 책에 대한 정서는 어떤 거에 대한 졸업하는 정서를 가져야 돼요. 그 의도들을 다 먹고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페브까지 읽었으면 더 이상 흥미가 없어지는 정서로서 그 어떤 것들도 대하는 것들이 맞죠. 이해가 되나요? 근데 약간 저는 그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그 백종원 선생님께서 카레 만드는 어떤 레시피에서 그런 말들 하시거든요. 어떤 양파를 볶다 보면 카라멜 어떤 이제 색깔과 어떤 맛이 난다. 그러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다 보면 본인의 거가 되는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양파는 양파고 그냥 볶는 건 볶는 건데 하다 보면 내 거가 되는 것들이 있고 이게 남이 어떤 보면 알겠는데 흉내내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생겨요. 어떻게 보면 건법도 굉장히 단순한 거잖아요. 그냥 검 들고 그냥 설치는 건데.
똑같아요. 수학적인 논증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몇 마디 쌈박한 말로 전달되어지는 것들일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어떤 특정 어떤 단계들에 오른 데 있어 가지고는 주목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적어도 그 이 기대수 라인은 굉장히 보편적인 수학 전공으로서의 훈련이라고 어떤 상정을 하고 있고, 거기서 당연히 첫 번째로 했어야 되는 건 공리에 대한 연습이고, 첫 번째로 이거 다 동의하시죠? 이건 모두한테 보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이 공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도구로 치환해서 바꿔야 되는지의 라인에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거기서 이제 루딘 책은 적어도 책이 얼마나 가독성이 좋은냐랑은 별개로 그 어떤 챕터들을 구성한 방식에 대한 것들은 그 어떤 그 루딘이라는 수학자의 어떤 그 머추얼리티를 신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훈련할지는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험 성격에 있는 문제들은 사실 생각할 게 없어요.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한 3분, 5분 그냥 조금 보다 보면 알겠다 이런 느낌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수학 분야를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분야를 막론하고 보통 이제 인스트럭터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일단 보통 어느 분야가 됐든지 간에 좋은 책들은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책들의 엑서사이즈도 있겠죠. 그러면 티칭하면 보통 굉장히 귀찮거나 아니면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약간 그런 성격이 되거든요. 보통 나중에 인스트럭터가 되어 보시면. 그러면 그 딱 그냥 그 정서가 되면 돼요. 그러면 사실 다 엑서사이즈는 다 진짜 코롤리로 보이게 되고, 그걸 가지고 나는 다 맞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못 알아들어. 그 정서가 돼요. 왜냐하면 그 생각의 어떤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네, 동의가 되네. 그래서 시험의 정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거 그냥 당연한 거가 된다. 지금 약간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냥 지금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 지수법칙 증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안 해보고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천재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훈련을 제대로 해서 드릴링을 제대로 해서 내 걸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지수법칙에서 제일 짱난 게 뭐야? 숲숲이 제일 짱나요. 숲숲. 그렇죠. 그러면 숲숲을 하나씩 이니퀄리티로 쓱쓱 베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니퀄리티 줘줘야 돼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다 공감하시죠? 실제로 적으려면 뭐 다 맞는 말이지만 그 이제 짜증난다라는 어떤 그 결에 대해서 그런 거죠. 이거는 그렇게 천재적인 발상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것에 맞는 훈련이 되느냐는 문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 훈련을 하죠. 네. 그 선형대수 얘기를 조금만 하면, 그래서 일단은 지금 2, 3단원 공부하실 때 그 적어도 기대수에서 다루는 토폴로지 얘기들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봐야 되는 라인들이 실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랑 따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대수에서 그게 의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해석학개론 얘기 조금 하다가 왜 이제 토폴로지 얘기로 넘어가고 이런 얘기들이 구체화해서 추상화로 가는 라인들을 훈련하는 방식으로 이 공부들을 보기를 기본적으로 설계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언제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왜 제가 그렇게 잡아놨냐면 분명히 이제 해석학개론에 대한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그냥 몇 가지 단서들만 해놓고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 이유가 그러다 보면 어차피 막힐 거잖아요. 해석학개론 문제 풀라고 하면. 그러면 뭐 하겠어요? 필요 조건사 문제를 풀어보겠죠. 지금처럼. 그러다 보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시 내용들을 보면 어차피 그게 보이게 그래서 그렇게 잡아놓은 거라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토폴로지에 대한 것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거 만약에 톱스페이드에서 봤던 명제들을 R1이라고 한번 하고 직접 한번 다시 보시면 좀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봤던 수배 입장에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고 추상화한 얘기들이구나. 이제 요거를 공감을 하셔야 나중에 위상공리나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단순히 공리가 있으니까 그냥 정의의 정합을 맞추는 거에서 맞춘다 이 정서가 아니라 실수에다가 적용하면 이 공리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는 라인에서 예를 들어 스탠다드 토폴로지의 정의나 어떤 컴팩트 셋, 커넥티드 셋, 어떤 시퀀스, 컨버전스 이런 것들을 이게 이런 데서 나오는 말이구나가 이해가 돼야 이게 외계어로 안 느껴질 거라는 거죠. 예시가 적어도 하나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를 알고 있는,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어떤 예시로서 담는 어떤 프레임워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공부하는 모티베이션도 생겨야 돼요. 혹시 여기까지가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제가 좀 약간 드리고자 하는 어떤 모티베이션은 어떤 거냐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해석개론에 대한 것들은 캘큘러스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린 책도 그렇고, 그렇죠? 캘큘러스에 대한 얘기,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R1에서 대한 얘기들을 뭐 추상화는 추상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얘기인 건데, 오히려 여기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오히려 큰 그림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훈련하고 계신 거는 수학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건 수학이에요. 이거 동의하시죠? 철학 아니고요. 논리학 아니고 수학이에요. 수학에서는 저희가 어떤 용인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맞고 논리에 의해서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계산에 의해서 숫자로 말하는 거예요. 수학에서 저희가 허용하는 건 오직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를 얘기할 때 트루스 테이블을 얘기하고 트루스 테이블을 얘기하기 위해서 공리라는 체계를 어떤 체계를 세워야 되는 것들이 어떤 현대 수학의 어떤 그 이제 한계이자 그리고 어떤 출발점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어떤 공부들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집합론에 너무나 어떤 그 쓸데없게 몰입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는데 왜냐하면 공리는 필요하면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 공리에 대한 철학적인 어떤 함의들을 물론 뜯어봐야 되는 맥락들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 전에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 공리들은 애시당초 인간의 어떤 트루 펄스를 말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공리계를 생각하더라도 자연수를 허용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참과 거짓을 논할 수 없는 영역들이 언제나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공리는 이렇게 도입할 수도 있고 저렇게 도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공리를 도입해가지고 수학 체계들을 논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산해가지고 하는 수학은 이 두 가지가 모든 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이름을 수학에다 붙이든지. 뭐 해석학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위상수학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대수학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기하학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논리학 결국에 수학의 카테고리인 순간 저희가 그 보편적으로 허용하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는 뭐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냐면 지금 저희가 수를 가지고 논증하는 것들은 실제로 계산하지 않으셨죠. 물론 그 어떤 덧셈이나 어떤 곱셈 썼지만 실제로 이게 어떤 계산을 헤비하게 해서 하는 얘기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도구들을 확보하는 것들도 필요해요. 혹시 동의가 되나요? 지금 저희가 수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있는 이거는 모든 수학 결과는 어떤 공리를 가지고 논하는 영역이니까 수비라는 공리를 가지고 논할 때는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그러면 거기서 그 수에 대한 것들을 바꾸게 되면 그거에 맞는 블록 맞출 게임들이 있을 뿐이겠죠. 단순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편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어떻게 보면 수학 공부하는 건 처음부터 한계를 알고서 한다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자, 그런데 계산을 헤비하게 할 거면 그렇죠? 저희가 의존할 수 있는 게 그 두 가지밖에 없다면 저는 그래서 보통 그거를 미적분학과 사용돼서 수학이 전부다라고 보통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는 계산에도 굉장히 헤비하게 의존하기를 모든 의미에서 원하니까요. 동의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그 중요한 이제 부분들이 선형대 수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선형대 수학이 중요하다는 거는 두 가지 정서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계산을 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이거를 대체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행렬, 그러니까 매트릭스 알제브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실제로 이것들로 어떻게 바꾸는지가 실제로 익스플리시트하게 캘큘레이션 하는 걸 가능하게끔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생각의 어떤 방식에서 먹어야 되는 구체화해서 추상화로 가져지는 라인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선형대 수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그거에 맞도록 드릴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드릴링이 되는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자 해석학개론을 이해하는지를 어떤 물어보는 거는 그 해석학개론을 예를 들어서 저는 좀 그렇게 요구하고 싶거든요. 그 사각개론이 공부가 됐는지 알려면 뭐를 보면 되냐면 지수법칙 증명 한 10가지 갈 줄 아는 가 되면 좀 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가지는 아시겠죠? 그거 그러면 제가 이제 명확하게 요구하는 거 그거 빼고 나머지 9가지로 보여요. 그럼 이제 자 그다음 단서로 얘기하는 거는 시퀀스 오브 컨버 그러니까 어떤 그 시퀀스의 컨버전스로 이것들을 보여요. 이 얘기죠. 그것까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도 제가 버리라고 하죠.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관점에서 내용들을 다시 봐야 되는 그 결과 마찬가지로 그 선형대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스펙트럴 티어럼을 이해하는 거에서 보는 게 다라고요. 이제 그 이 이해라는 말이 이제 그 결들을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실 텐데 지수법칙 중고등학교 때 알았던 것과 지금 근 1, 2주 동안 연습하신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스펙트럴 티어럼도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어떤 시메트릭 매트릭스 이제 오버 리얼에 주어져 있으면 아이겐 이제 벡터이자 어떤 이제 그 오소널 베이스 구성되는 베이스가 있어요. 그 어떤 이제 수학을 처음 공부하면 그런 어떤 명제들을 어떤 주워거리는 것도 에너지가 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혹시 정서가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드릴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논제는 굉장히 단순해요. 스펙트럴 티어럼을 이해하다. 지수법칙을 이해한다는 말에 대해서 이제 좀 공감을 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결을 이해하시기 시작하신 거 맞죠? 이제 그게 중고등학교 때 말한 그 지수법칙 다르다는 말도 완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게 전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일단은 공부가 조금 됐을 뿐이에요. 말 그대로. 이해가 되셨나요? 그거는 이해한 게 아니, 그러니까 이해한 게 아니라는 게 이해에 대해 사신 거를 부정하는 정서가 아니라
그 어떤 도구들을 어떤 갖다 써야 되는 점에서 어떤 여전히 뚫려야 되는 어떤 혈도들이 여기저기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마음대로 갖다 쓰게 되면 해석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편하게 느끼는 어떤 스테이지가 있을 거라는 거고 지금 챕터 1도 이게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죠. 맨 처음에 공부하신 거랑 비교하면. 그거보다 더 편해진 스테이지가 있을 거라고 믿고 인내하셔야 되는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 선형대 수학을 볼 때도 스펙트럴 티어럼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이미 질문을 하나 드렸잖아요. 스펙트럴 티어럼에서 키가 무엇이? 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저는 답을 듣지 못했어요. 약간 이런 정서에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오늘 어떤 철학적인 거에서 그냥 떠들고 싶은 그 정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지도학적 이제 정의를 가지고 하는 법을 아셨으니까 핵심은 숲을 어떻게 벗기는 거예요. 이제 말 바로 이해가 가시죠. 해보지 않고선 이게 뭔 개소리인지도 이해를 못해요. 말이 혹시 공감이 가시나요? 해보지 않고선 이 말을 이해를 아예 못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알아듣는다고 생각해도 이제 그러니까 더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스펙트럴 티어럼을 백지에다가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외우란 말 아니라는 거 혹시 이해가 가셨나요? 지수법칙 외워서 쓰란 말 아니죠. 말 이해가 가시나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이게 어떤 그 수학의 어떤 불칙한 어떤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내용들을 다시 보시면서 뭐를 디파인 하셔야 되냐면 내가 그럼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드릴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드릴링이 다 된 시점에서는 선형대 수학을 이제 기술할 때 스펙트럴 티어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큰 그림도 기술할 줄 알게 되고 이 디테일들도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놓고 안배를 하는 것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지금 지수학적인 거랑 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남이 해준 어떤 쌈박한 말을 가지고 배워지는 얘기들이 수가 없어요. 말이 공감이 가시죠? 그리고 이거 중요성은 이제 충분히 이미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거를 토대로 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되기 때문에 선형대 수학을 어떤 선형대 수학이 아니라 사실 이거 대수학도 아니고 그냥 뭐든 수학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가 되어야 되고 괜찮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들이 할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일단 그 피드백으로 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괜찮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거는 그 키들을 지금 본인들이 만들어서 들고 오시면 그리고 대수학 시간에 지금 이제 좀 이따가 시작할 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제가 요구를 할 거거든요. 어차피.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약간 혹시나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슬랙에도 자연스럽게 어떤 얘기들이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학부생들 중에서도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친구들도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아마 보면 그냥 하실 말들은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복수를 자연스럽게 하셔도 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 선들은 좀 보시길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그만합시다. 네, 저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그, 스펙트럴 정리를 볼 때,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좀 여실히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근데 이게 지수법칙, 만약에 제가 모든 기억을 다 잃은 상태로 또 돌아가라면 그 지수법칙의 그 막막함이 있는데, 예전에 느끼던 그게 있는데, 선형대 수학도 지금 딱 그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는 아직,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이미 제가 그걸 알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좀 계속 요즘도 이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선형대수만 한 5시간 본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이러면서 별의별 걸 다 봤는데 네, 일단은 좀 아직 헤매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도 갈피를 못 잡고 있긴 한데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스펙트럴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 책마다 컨스트럭션 하는 방식이 좀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너무 천차만별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리드버그랑 랭만 해도 너무 다르고 또 뭐 유명한 뭐 한국어로 되어 있는 책만 해도 너무 다른데 그 그거를 보면서 좀 비교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데에서 조금 좀 조언을 얻을 수 있나 네, 질문 드려봅니다. 자, 질문을 제가 이렇게 뒤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질문하고 자가 질문 가운데 스스로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질문의 어떤 결도 그게 그런 거라고 보는데 수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수열의 극한으로서 논지를 동치로 바꾼 거 동의하죠. 그것만 있지 않을 거라는 것도 동의가 되죠. 그 결들을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쥐어짜내면 아마도 10개는 나오겠죠. 그럼 그 10개는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지수법칙이 증명돼도 그거에 대응되는 것들이 10개가 나오겠죠. 혹시 하는 말이 정서적으로 동의가 되나요? 그러면 그 정의를 가지고 저희가 지수법칙을 보이는 것들은 약간 지금 어떤 거냐면 만약에 그 내가 어떤 백지에다가 쓰든 아니면 만약에 필요하면 누군가 앞에서 칠판 앞에서 어떤 아무것도 손에 안 들고 발표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준비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큰 그림을 전달하고 어떻게 집합을 정의하고 여기서 디테일즈 어떤 걸 신경 쓰고 하면 준비를 하면 이제 그게 외우지 않는 결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 결이? 그런데 지금 그게 이해하신 것과 별개로 지수học 자체도 아직도 그게 이해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수에 대한 이해가 바뀌는 것만큼 이 방법도 바뀔 거라. 그러면 그 어떤 책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냐. 지수법칙도 그러면 무딘에서는 이렇게 해놓은 것과 다른 책에서 예를 들어서 이 방식 컨스트럭 안 해놓으면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든 시간에 다 똑같은 거에만 똑같은 걸로 보이도록 내 이해가 잡히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책을 기준으로 이해를 잡지 마시고 그 뭐 어떤 프레드버그를 보시든 뭐 아니면 제가 만들어 놓은 렉처 노트 보시든 딴 걸 보시든 아무나 상관없어요. 아무나 상관없고 내가 이거를 증명할 줄 아는 거에 있어 가지고 내가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드릴링 해야 되는 포인트가 무엇이냐 라는 거를 스스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명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 명제를 이해하고 내 걸로 하기 위해서는 그럼 지금 여기 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킨 거는 일단은 다 필요 없고 정의만 가지고 공리만 가지고 하라. 이게 딜링의 포인트죠. 그럼 이게 이제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일단 빼고 만약 필요하면 내가 갖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저는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 방식은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애매하게 하냐면 그걸 제가 지정하는 게 불가능해서 그래요.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말이 혹시 전달이 되나요? 지금 이제 어떤 해석대로는 어떤 그거에 대한 연습으로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가이던스를 주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본인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찾으실 때 어떤 내 개통차로 도입해라 이 말이 아니라 내 방식을 하는 것들이 보편성에 의해서 인정받는 방식이어야 돼. 그래서 아 저렇게 할 수 있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는 되어야 되는 거고 누구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지라는 인정을 받아야 돼.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 정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책 가지고 비교하고 있어요. 이 책이 좋고 저 책.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책들은 다 매개체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딜링하는 포인트에서 읽고 그 딜링의 포인트가 내가 특정 포인트에서 딜링하고 싶으면 어떤 특정 책이 도움이 될 때가 있고 특정 책은 전혀 쓸데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레퍼런스 바꿔가면서 읽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단 요구하는 건 스펙트럴 티어럼을 이해하라.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거를 딜링해야 됩니다. 라는 것들도 생각하시고 어떤 남들을 설득하는 과정, 어떤 방식으로서 일단 이걸 연습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그 자체도 남한테 설득력을 가져야 되고 그 딜링 자체도 유의미하게 한 걸음을 가야 됩니다. 괜찮죠? 근데 지금 여기서 애쓰게 하는 건 뭐냐면 수학 공부라는 게 일상 그런 거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내 거가 되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얘기하고 오늘 어떤 디스커션을 마치면 대상들이 수학계에서 토픽이 바뀌더라도 계속 다 비슷하겠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코스웍을 어떤 더 어드밴스한 걸 들을 때든 뭐든 다 내 것들로 이렇게 환원하면서 읽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오니까 어떤 단순히 라인 바이 라인 따라가자 이 라인이 아니라.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칩니다.